홍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기업의 문화활동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면서요? 네, 어제자로 그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중에 5번째 도서관인 아트 라이브러리가 이태원에 오픈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디자인, 트래블 그리고 뮤직, 쿠킹 이렇게 4개의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트 쪽은 좀 늘 없어서 아쉬웠었는데 그 정태영 부회장도 아트 영역도 오랫동안 그 라이브러리 후보에 있었지만 너무 그 영역이 넓고 방대해서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야 오픈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저도 아직 그 어제 오픈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이 현대카드가요. 라이브러리뿐만이 아니라 유독 문화 마케팅 전략을 상당히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라이브러리보다는 2007년에 시작했던 슈퍼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뭐 비욘세, 스티비 원더, 폴 맥카트니 그런 뭐 세계 정상급 뮤지션들의 내한 콘서트를 이제 주최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 뭐 흥미로운 사건도 있었는데 브루노 마스라고 하는 그 뮤지션이 직접 콘서트를 하고 싶다라고 먼저 러브콜을 보내왔는데 네, 정 부회장이 인기는 있지만 아직 너무 젊고 앨범도 몇 장 없어서 아직은 울림이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그게 네티즌들한테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번 해에는 누구를 모셔오려고 하길래 브루노 마스를 거절을 했어? 라고 했는데 마침 또 그 해에 그 폴 맥카트니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거절할 만하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현대카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높여주었던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카드가 세계 정상급 뮤지션 내한 공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관심과는 별개로 라이브러리나 콘서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진행자님도 그런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현대카드의 문화 마케팅은 알고 있지만 가보진 못했어요. 광고만 봤어요. 들어는 보셨죠. 봤죠. 실제로 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카드를 더 발급을 한다거나 막 이제 이랬던 사례들도 저한테도 있는데요. 경험이. 그것 때문에 사실 현대카드가 많이 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문화 마케팅으로는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태영 부회장이 있었죠. 정 부회장이 2003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는데요. 당시 현대카드는 시장 점유율이 1.7% 수준으로 거의 업계 꼴찌였다고 해요. 그런데 8년 만에 2위권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15년 만에 8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문화 마케팅이 현대카드 점유율이나 수익 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고객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카드사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이러한 문화 마케팅이 그 브랜드 이미지 고취에 한몫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정 부회장이 문화 마케팅에 대해서 유독 그 인터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문화 마케팅은 기업이 문화에 도움을 요청해야지 문화를 소유하거나 돕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한 문장에서 그의 철학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다는 자세와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태영 부회장의 굉장히 패션이나 이런 데 관심도 많고 멋진 분이라는 얘기 제가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멋진 말을 하는 거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도움을 받는 역할과 주는 역할. 문화예술을 위에 두느냐 아래에 두느냐 그런 차이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누가 우위냐라는 것보다도 주체성을 누가 갖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도움을 받는 거면 도움을 받아서 그 역할을 기업이 주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도움을 주는 역할이면 기업은 보통 자금만 지원을 해주고 예술가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거의 이제 자금을 대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다시 말해서 전면에서 움직이는 주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에는 문화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은 후자 쪽, 그러니까 어떤 콘서트를 후원했다, 어떤 전시를 후원했다 이렇게 이름만 올리는 거에서 좀 그쳤던 게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그 현대카드의 행보가 저는 좀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
기업의 문화 활동에 대해서 그 일종의 문화 후원인 메세나 활동과 문화 마케팅 전략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시작점에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세나 활동하고 문화 마케팅 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메세나 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쉽게 말하면 메세나 활동은 기업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칭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자선이나 박애를 기반으로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가 되죠. 네. 근데 문화 마케팅은 아무래도 성과를 위한 전략인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메세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예술가들을 활발히 지원했던 정치가의 이름을 따온 건데요. 어쨌든 이런 메세나 사례로 가장 유명한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어딘지 아실까요? 역사 속의 기업요? 네. 아니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 데는 없는데 기업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나면 딱 아실 텐데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르네상스, 피렌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메디치 가문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뭐 피렌체에 있는 거 유명한 뭐 건물이나 이런 거 다 메디치 가문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예. 이게 근데 제가 기업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네. 귀족 가문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실은요, 그 메디치를 귀족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리 대금업자로 출발한 상인 계급입니다. 귀족은 아니었다. 귀족은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 나중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황도 3명 배출하고 왕비도 2명 배출하고 나중에는 국부라는 칭호까지 얻기도 했을 만큼 사실은 귀족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그 이상의 위상을 갖기는 했죠. 근데 태생으로는 귀족은 아니고 상인 계급인데요. 이 기업이요, 사실은 그 고리대금업자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장을 해서 은행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은행업이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으로 알고 있기보다는 어떤 귀족 가문으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은행업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그 전설적인 예술가들을 많이 후원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명한 건물들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꽃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명하게 남게 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후원했던 예술가들도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들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막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유명한 사람 누구야 했을 때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게 2명 있죠. 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그리고 그 이외에도 라파엘로, 보티첼리 이런 작가들도 이렇게 후원을 했고요. 뭐 갈릴레오라던가 아니면 국부론을 썼던 마키아벨리라던가 이런 뭐 철학가들도 같이 후원을 했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건물 이탈리아에 있는 뭐 두오모 대성당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짓게 되었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대단한 가문이었는데 기업적으로는 망하고 그럼 문화예술 후원 정책이 어떻게 성공을 못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마케팅한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요즘식으로는 이게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되나 이제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 잘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요, 고리대금업자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은행업으로서 그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게 시작하게 한 첫 번째 사람이 메디치 가문 중에서 지오반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오반니라는 사람이 은행을 성공적으로 키우는데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분이 그 강조했던 것들이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그 교황이 폐위가 돼서 벌금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은행에는 되게 손해인데 그거를 후원을 해준 거예요. 돈을 대출을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나서 시민들이 되게 이 메디치 은행은 굉장히 신용이 있는 기업이구나 하면서 그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때만 해도 문화예술 후원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오반니가 죽을 때 유언으로 항상 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해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오반니의 아들
코시모라는, 그러니까 2세인 거죠. 일종의 예. 뭐 재벌 2세 네. 같은 느낌인 건데, 코시모가 이어받아서 경영을 할 때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의 첫 번째 행보가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예. 그리스 로마 시대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었는데 이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도서관에 보관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 뭐 2세, 3세, 4세 이렇게 거치면서 메디치라는 가문은 대표적인 은행으로 자리 잡을수록 학문과 예술에 엄청난 후원을 하는데요. 사실은 기업이 파산했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100년 뒤에 파산하기 직전까지 꾸준히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후원했던 예술가가 아까 말씀 나눈 그런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많이 아시죠? 이제 뭐 역사책에 네. 부분 뭐 읽었던 기억도 좀 나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이들이 그래서 파산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방만한 경영을 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오반니의 증손자,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니까 예. 4세 정도 예. 되겠죠. 4세 정도 되는 로렌초 드 메디치 때에 실제로 이 은행업이 황금기를 맞았는데요. 네. 황금기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때가 딱 지나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아시다시피 4세들의 경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수성가했던 1세대, 2세대와는 그 마음가짐이라던가 절실함이나 이런 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벌가 3세인데 지금 어떡하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직 4세까지 간 것은 없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때 유럽 전역에 16개의 지점이나 있는 다국적 기업이었는데 그 로렌초가 사실은 문화예술 후원은 계속했지만 재무제표도 이해를 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472년에 런던 지점이 문을 닫는 것을 필두로 그 한 20년 정도 걸렸는데 1492년에는 완전하게 파산을 하게 됩니다. 줄도산을 한 거죠. 사실 이 파산의 이유가 문화예술 후원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 좀 경영을 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때 파산을 하고 나서 2년 뒤인 1494년에는 메디치 가문이 이탈리아 밖으로 추방을 당하기도 했어요. 추방을 당해요? 네. 왜 추방을 당해요? 사실 여러 번 추방을 당했어요. 메디치 가문은. 그 메디치가 르네상스 꽃을 피웠다는 얘기는 사실 그 전에는 다른 시대였다는 거잖아요. 네.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는 신이 중심이 되는 중세 시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중세 시대가 결국 거의 끝나가면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그 굉장히 이제 어지러운 혼란기의 시대인데요. 당시에는 신을 부정하면 감옥에 가거나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메디치가 후원했던 갈릴레이도 지구는 돈다. 라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실제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데요. 네. 이런 사례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철학자들을 후원한다던가 혹은 원래 상인 계급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상인 계급이 자라니까 기존 귀족들한테는 어때 보였겠어요? 뭐 안 입고 보였겠죠. 그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겠죠. 맞아요. 그들의 견제를 받아서 귀족의 음모나 아니면 권력을 지키려는 그 교황청의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번 추방을 당했었는데요. 네. 근데 또 여러 번 다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요청으로 귀환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은행이 파산하고도 정치적 권력도 잃었으니까 추방을 당한 건데 결국에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로 돌아올 때마다 금이 환영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사람들이 반겼고. 근데 그 아까 도서관을 처음 지었다는 2세대의 코시모 있잖아요. 예. 아들뻘인. 예.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집안이 쫓겨나더라도 우리가 후원한 예술 작품과 건축물은 계속 남아있을 거다. 근데 실제로 코시모 때는 추방을 당한 일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언젠가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권력은 짧고 뭐 예술은 길다. 이제 이런 얘기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코시모 때부터 시작된 열정적인 문화예술의 후원 덕분에 사실 메디치 가문은 그 기업으로서는 100년 만에 파산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럽 최고의 명문 가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 앞서 메세나 활동하고 문화 마케팅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메디치 가문은 메세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사실 메세나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예. 문화 마케팅은 전략적 마케팅으로 이제 성과를 내려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사실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꼭 무 자르듯이 구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메세나 활동이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효과가 좋으면 사실 그 마케팅 활동을 더 지원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시작으로는 메디치는 메세나였고 현대카드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결과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그 두 기업 혹은 가문의 행태 혹은 사회적 역할이 꽤나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네, 대신에 접근, 어렵고. 처음에 시작했던 동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서로 다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네. 메세나를 하면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세제 혜택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이제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예술 지원액의 60%의 세액을 공제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 덕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6년 뒤에는 그 3배 정도로 그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예. 영국도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이 예술 단체에 지원을 하면 그만큼을 정부가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돈을 1만 썼는데 예. 지원은 2를 받으니까 효과가 2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이 내가 쓴 돈의 2배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런 거에 지원을 해서 이 후원금도 영국의 후원금도 10년 만에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예. 한국에도 있습니다.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인데요. 그 기업의 예술 기부금에 대해서는 10%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들이 더 뭐 메세나 활동이나 문화 마케팅에 적극적이겠어요? 네, 실제로 적극적이고요. 근데 비단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예. 문화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그 전통적인 경험의 차이가 누적된 경험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실제로 한국과 비교를 하지 않고 미국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 자본주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발전이 많이 된 나라인데 네네. 문화예술의 전통에 있어서는 좀 역사가 짧잖아요. 네. 실제로 미국보다는 유럽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활동이 더 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영국에서는 기업들이 그 자신의 행위가 메세나보다는 스폰서십으로 인식되기를 원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요. 조세 제도상 스폰서십은 100% 세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선적으로 기부했던 기부금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세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어차피 예. 기왕 돈을 쓸 거면 내가 혜택을 받으면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마케팅이나 이런 뭐 세금 혜택의 목적이 있다고 좀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이제 이들을 움직이게 한 동인이 꼭 사회적 책임이어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사회 공헌적인 이제 효용이 있어서 뭐 메세나든 문화 마케팅이든 혹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든 그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경계가 사실은 이렇게 딱 네, 갈라가지고 맞아요. 이건 이거야 이렇게 규정하기는 쉽지가 네, 않잖아요. 다 뭐 기업의 이제 영리적 활동도 들어가 있지만 결국 그게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면 네. 그 도움되는 것으로 우리가 또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뭐 메디치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지금 네. 이제 어떤 문화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눴지만 요즘 최근 사례 한두 개 정도 더 소개시켜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문화예술 이 지원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특별한 사례 하나를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예.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예. 페이스북이 2018년에서 9년 사이에 재미있는 고용 정책을 하나 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순수미술 작가 한 명을 고용한 건데요. 예. 고용 조건이 이렇습니다. 사옥 내에서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래요? 당연히 고용이니까 일반 직원처럼 꼬박꼬박 월급도 주고요. 근데 보통 공간을 지원받는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뽑히기가 힘든데 공간도 주고 월급도 주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업만 마음껏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흥미로운 조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페이스북의 이 예술가 고용의 목적은 지원 활동은 아닌데요. 다시 말해서 메세나나 문화 마케팅도 아닌데
이들은 이 예술가를 고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직원들이 지켜보고 작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메세나 활동이 마케팅 전략이랑 크게 차이가, 그러니까 접근은 다르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듯이 이러한 마케팅뿐 아니라 고용 정책조차도 결국에는 예술가에게 그 월급을 주고 그들이 생활을 더 하고 마음껏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세나든 마케팅 전략이든 고용 전략이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그런 기업의 모습이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사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서 예술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네, 맞아요. 이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업의 문화활동에 대한 얘기 듣다 보니까요. 우리 기업들도 현대판 메디치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바람도 갖게 되고 봅니다. 네, 저도요.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밤도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8년 영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자주 붙는 수식어는 힐링 영화입니다.